점심 한 끼에 10,000원은 이제 당연한 수준이 되었고 퇴근길 장을 보면 50,000원이 훌쩍 넘는 요즘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비슷한데 왜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까요? 이는 내 돈의 가치가 그리고 내 노동의 가치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지난 몇 년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약 40%가량 상승했고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는 거의 90%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넘어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월급은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빈곤해진 듯한 느낌. 바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이제 더 이상 낯설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득은 감소하는데 자산 가치는 저만치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위험한 흐름에 몸을 실어야 할까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모두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섣불리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식의 해결책은 지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이 거대한 자산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러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견고한 배를 만들어 순항할 방법을 첫 단추부터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주식, 부동산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근간이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산.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의 영역에는 두 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식이죠. 성장, 혁신, 대박의 꿈 듣기만 해도 설렘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한 축은 무엇일까요?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아마도 안정성, 지루함, 혹은 은행 예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채권은 기관 투자자나 은퇴를 앞둔 자산가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저평가된 자산인 채권의 기본 원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전체 금융시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내려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모두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시소 게임의 원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즐겨 타던 시소를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시소의 한쪽엔 금리가, 다른 한쪽엔 채권 가격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놀이의 원칙은 매우 명료합니다. 한쪽이 위로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필연적으로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둘 다 동시에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말이냐고요? 그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직접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10년 만기 국고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부는 연 3.5%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조건의 매력을 느껴 1,000만 원을 주고 이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매년 35만 원의 이자를 받으니 제법 괜찮은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4.0%로 인상해버린 것입니다. 시장의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시소의 한쪽 끝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럼 반대편에 앉아있는 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락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때 시장 금리에 맞춰 연 4.0%의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장에 연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새로운 국채가 있는데
누가 연 35만 원짜리 구형 채권을 1,000만 원이라는 원가에 매입하려 할까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 3, 5% 금리의 채권을 처분하려면 가격을 인하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980만 원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채권을 새로 매수하는 사람이 연 35만 원의 이자 수익에 더해 만기 시 원금 1천만 원과의 차익, 즉 20만 원의 추가 수익까지 고려했을 때 신규 발행된 4.0% 채권과 유사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자 제가 가진 구형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그 가격 자체가 하락해버린 것입니다. 시소는 예측대로 정확히 움직인 셈입니다. 반대 상황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금리를 3.0%로 인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시장에서는 3.0% 이율의 신규 채권만 발행되는데 제 손에는 무려 3.5%의 이자를 지급하는 귀한 채권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매입하려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채권의 가격은 1,000만 원이 아닌 1,020만 원, 1,030만 원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니 채권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바로 이 시소 원리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마디에 수백억, 수천억 원의 자산이 움직이는 거대한 시소의 균형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채권이라는 자산의 시소 원리를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면 무조건 채권을 매수하면 되겠네. 특히 만기가 긴 장기채를 매수하면 시소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로 인해 가격이 훨씬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접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초보 투자자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함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금리 하락이 예상될 경우 만기가 아주 긴 장기채를 매수하면 가격이 극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합니다. 시소의 길이가 30m에 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살짝만 눌러도 반대편은 하늘로 치솟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물, 30년물과 같은 장기채 투자의 매력이자 동시에 초보자에게는 극도로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정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 거대한 시소는 반대 방향으로도 동일하게, 아니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리가 예상과 달리 단 1%만 인상되어도 30년 만기 장기채 가격은 두 자릿수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는 어지간한 기술주가 고점 대비 하락하는 수준과 맞먹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2년과 2023년 수많은 투자자가 고금리가 인하될 것이라 전망하며 미국의 20년 이상 장기채에 투자하는 유명 ETF인 TLT에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예측과 달리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했고 TLT의 가격은 고점 대비 무려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굳게 믿었던 채권에서 주식과 맞먹는,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장기채 투자는 사실상 금리 방향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고난도 베팅으로 전문가조차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이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서 낚시를 하려 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서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보 투자자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파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채권이라는 유용한 자산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파도가 없는 고요한 호숫가로 가면 됩니다. 시소의 길이를 30m가 아닌 10m짜리 아주 짧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기가 10년 미만인 단기채의 영역입니다. 단기채는 금리 변동에도 가격 움직임이 미미합니다. 은행 예금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채권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한 개별 국채들을 일일이 매수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대안으로 단기 국채 ETF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국내 상품으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코덱스 단기채권, 타이거 단기 통한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야를 조금 더 넓히면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금고로 여겨지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도 존재합니다.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SGOV나 국내에 상장된 미국 달러 단기채권 ETF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단기 국채 수십 개를 한데 모아놓은 바구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으며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매일 복리로 제공합니다. 심지어 미국 단기채는 달러 자산을 축적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파킹 통장의 글로벌 업그레이드 버전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에게 채권의 최우선 목표는 큰 수익이 아닌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모든 자산을 투입하기 전에 어떤 것엔 폭풍해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금융 앵커를 내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선 자산의 일부를 가장 안전한 곳에 묶어두고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기채의 유혹을 물리치고 단기채 ETF로 채권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토대, 즉 단기채 ETF라는 기초공사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튼튼한 기초 위에 어떤 기둥과 벽을 세워야 자신만의 견고한 금융하우스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바탕으로 어떠한 경제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공개해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터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단기채 ETF라는 이름의 땅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진 금융하우스 건축가가 될 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화려한 성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제적 태풍과 지진에도 끄떡없는 견고하고 아늑한 자신만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환율은 끝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설계도의 핵심은 수익성이나 화려함보다는 생존과 방어, 즉 어떠한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설계도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집 전체를 지탱할 굳건한 기초공사입니다. 가장 큰 비중인 50%, 무려 500만 원을 여기에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바로 미국 단기 국채 ETF입니다. 왜 전체 자금의 절반을 미국 국채에 배분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환율이 급변하는 시기에 원화 자산은 마치 질척이는 갯벌과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기반함인 달러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미국 단기채를 매수하는 것은 내 자산의 절반을 달러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환율이 급등하더라도 내 자산 가치가 달러와 함께 상승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합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괜찮은 이자 수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 위험을 막고 이자 수익까지 얻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튼튼한 토대 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줄 든든한 기둥을 세웁니다.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여기에 배정합니다. 이 기둥의 핵심 재료는 금 ETF입니다. 달러가 굳건한 기초 역할을 한다면 기둥은 실물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마땅합니다. 달러 가치마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나 전쟁 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종이 화폐가 그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순간에도 금은 그 가치를 변함없이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20%를 금으로 채우는 것은 통화 시스템 자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재산을 굳건히 받쳐줄 변치 않는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사로운 햇살을 맞이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커다란 창문을 만듭니다. 예산의 20%인 200만 원을 이곳에 할애합니다. 이 자리는 반도체, AI, 테크 분야와 같은 성장주 ETF를 위한 공간입니다. 견고한 요새를 짓는다고 하여 어두운 벙커에만 은둔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의 물결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50%의 달러 채권과 20%의 금으로 튼튼한 방어 체계를 갖추었기에 나머지 20%는 미래의 성장에 다소 과감하게 투자해볼 만합니다. 설령 창문이 다소 손상된다 해도 집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미래의 빛이 훗날 우리 자산을 획기적으로 성장시켜줄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외부로 나설 수 있는 비상구를 마련합니다. 남은 예산의 10%인 100만 원은 현금 상태로 보유합니다. 집에 반드시 문이 필요하듯이 투자에서도 유동성은 필수적입니다. 20%의 현금은 단순한 자금이 아닙니다. 만약 시장이 급락하여 투자 기회가 찾아왔을 때 즉시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총알이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급한 상황 발생 시 구축해놓은 자산 구조를 해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에 강한 금융 요새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50%의 달러 채권이라는 견고한 안반, 20%의 금으로 세워진 황금 기둥, 20%의 성장주로 만든 미래 지향적 창문, 그리고 10%의 현금 비상구로 구성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환율 급등이나 경제 위기 같은 거친 파도가 닥쳐왔을 때 진정한 가치를 입증할 것입니다. 공격적인 수익 추구보다는 방어가, 큰 성공보다는 생존이 더욱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이보다 더 견고한 투자처가 또 있을까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자산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어떠한 경제적 상황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율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제가 제시한 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창문의 비중을 늘리거나 기둥을 더욱 튼튼하게 보강하는 등 조절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라면 주식, 채권, 금은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여야 정상인데 최근 몇 년 동안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식, 암호화폐, 금, 심지어 부동산까지 모든 자산이 동시에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모든 자산 시장을 일제히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거대한 힘의 실체는 바로 과잉 유동성입니다. 다소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아주 간단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뜻을 모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디지털 지갑에 수조 달러를 무상으로 에어드랍 해주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늘에서 공짜 돈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 발생한 현상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자산 규모는 2020년 초 약 4조 달러에서 한때 거의 9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양적 긴축을 통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치상으로 약 4조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는 5천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새롭게 시장에 공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쓰나미는 갈 곳을 찾아 모든 자산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자금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은행의 돈을 예치해도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 이러한 자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위험 감수를 마다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주가지수를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셋째,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 자금은 더욱 매력적인 수익률을 찾아 암호화폐 시장으로 향합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수많은 밈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수십 배씩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와 해수면 전체가 상승하자 항구에 정박해 있던 모든 종류의 배들이 일제히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견고한 항공모함이든 작은 구멍난 조각배든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진 것이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잔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빌린 서핑보드를 들고 이 쓰나미 속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레버리지 투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진 돈은 1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을 빌려 이 거대한 파도를 타려는 시도입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동안에는 현기증 날 정도의 높은 수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을 시작하여 이 쓰나미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서핑보드를 타고 가장 높은 파도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쓸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 잔치의 본질은 결국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기결됩니다. 돈이 너무나 풍부해지면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실물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은 이자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레이 달리오 같은 억만장자들은 이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조용히 금이라는 반짝이는 돌덩이를 꾸준히 사모으는 걸까요? 과연 그들이 이자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금을 비축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의 해답은 바로 실질금리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예금 통장에서 확인하는 연 3%와 같은 이자율은 사실 명목금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이야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의 계산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공제하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여 1년 후 3%의 이자를 받아 103만 원이 되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늘었으니 돈을 번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1년 사이에 짜장면 가격이나 버스 요금 등 물가가 4%나 상승했다면 어떨까요? 작년에 10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물건을 이제는 104만 원을 지불해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요? 통장 잔고는 3만 원 증가했지만 물건의 가격은 4만 원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제 돈의 진정한 가치, 즉 구매력은 마이너스 1%만큼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은행 금고 안에 있던 제 돈이 소리 없이 녹아내린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진가가 빛을 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제공하는 현금이 더 유리합니다. 금은 이자를 전혀 주지 않는 단순한 돌덩이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현재와 같이 물가 상승률이 이자율을 초과하여 현금의 실질 가치가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금은 실물 자산으로서 물가가 오르면 그 가치도 함께 상승합니다. 이는 곧 내 구매력을 최소한 0% 수준으로 보존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난해지는 길과 0%로 본전이라도 지키는 길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이자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금을 꾸준히 매수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금은 자산을 증식시키는 투기성 수단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자산이 아닙니다. 금의 본질적인 역할은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보험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끊임없이 발행하는 종이 화폐의 가치가 스스로 붕괴될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인 것입니다.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금협회 WGC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2010년 이래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금을 순매수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1000톤이 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을 매입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약 1000톤 내외를 사들이며 기록적인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폐를 발행하는 핵심 주체인 중앙은행들조차 자신들이 발행한 화폐의 가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금을 비축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마치 거대한 선박의 선장들이 구명보트를 창고 가득 채워 넣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불필요한 짐처럼 여겨지지만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 구명보트는 모든 승객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희망으로 변모합니다. 결론적으로 억만장자들이 금을 매입하는 것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변함없이 증명된 단 하나의 진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종이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국 영분에 수렴할지라도 금의 구매력만큼은 언제나 생존해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달 녹아내리는 월급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하여 채권 시장의 속도 개임을 파악했고 1천만 원으로 자신만의 금융하우스를 설계했으며 모든 자산을 움직이는 유동성 잔치의 본질과 금의 숨겨진 가치까지 탐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불안에 가득 찬 관중석에서 벗어나 이 금융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현명한 설계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하려 애쓰는 아슬아슬한 고개사, 즉 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시장의 혼란 속에서 그저 불안해하는 관중으로 머무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 거대한 금융시장의 규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떤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을 수립하여 꾸준히 그 원칙을 고수해 나가는 포트폴리오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설계하고 구축한 그 투자집은 단 하룻밤 사이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세상의 어떠한 경제적 폭풍우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저 불안한 관중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금융 미래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